오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참으로 오랜 기간 침체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옴과 동시에 또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기미를 슬슬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세계 부동산 시장은 오래전부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거품 우려가 되는 이 단계까지 와 있지요. 우려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움직임인데요. 오늘은 세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최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연 증시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부동산 시장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앞서서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우리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요즘 이란의 전환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죠.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분은 관심이 높은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세계 부동산 시장은 좀 지칠 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칠 줄 모른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돈이 많아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의 고공행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품이 이를 정도로 이렇게 고공행세 행사가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네. 올해 이제 금리를 이 환율 통화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선진국에서 금리를 내린 국가가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가들은 집값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가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 부자들이 대부분 다 돈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높더라도 그 집값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집값이 높다 하는 것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본그룹도 어차피 이렇게 세금이 높아가지고 네. 이쪽으로 피신호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세금 때문에 이렇게 오는 각도에서 보면 집값이 높은 것과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편되는 움직임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중국이 여전히 거품을 우려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고요. 네. 한동안 괜찮았다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특히 브라질의 우리나라 임대 사업도 이렇게 임대 관련된 상품들이 있는데요. 워낙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또 경기가 안 좋은 기간이 좀 꽤 되다 보니까 네. 이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집값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집값이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인 게 가장 오랫동안 부동산의 침체 국면이 있었던 것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데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오랜만에 본격이 도는 이런 회생할 기미가 네.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미스 혜택이 사실상 이 부동산 부분에도 움트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부동산의 하락세 이런 것이 좀 고개를 드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나라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기상도라고 할까요? 표정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상승세에 있거나 또 고공행진 중인 나라들 그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당히 주목받는 곳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면 네. 가장 빨리 반응하고 또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이 LA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 뉴저지 네.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디트로이트가 완전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한때 자동차에서 네. 폐허, 영화의 재료가 될 만큼 디트로이트가 폐허인데요. 최근에 보면 제조업 부활 정책에 예. 자동차가 소생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트로이트가 지난 연말에 제가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 직접 다 하진 않았습니다는 네. 디트로이트와 관련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라스베가스 이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자동차 산업 몰락과 함께 집값이 아주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으로 보면 상승세로 보면 가장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주택시장의 강세 지역인 LA와 뉴저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요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방송을 위해서 영국에 제가 과거 94년, 95년에 이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런 우리나라 표현이면 제가 적당할지 모르겠으면 땅콩주택이라고 있죠. 네. 그런
이런 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 부동산 지을 데가 없답니다. 수요는 많고 그런 상태에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런던 지역 같은 집값이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밴쿠버, 그다음에 토론토 이쪽 지역은요. 캐나다는 사실 사회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토론토에 한 6개월 정도 있어 봅니다는 굉장히 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도 흥망성쇠가 부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토론토와 밴쿠버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만만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 부침이 있긴 합니다는 부동산 정도 같은 경우는 역시 베를린 증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호주는 뭐 우리나라의 그 금융사에 시드니에 이렇게 그 호텔도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좀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는 시드니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이런 관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매 지역별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집값 같은 경우도 이제 있는 지역은 잘 된다. 없는 지역은 잘 안 된다. 이런 양극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전통적인 그 주택의 어떤 강세 지역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사건, 디트로이트 것처럼 이런 거 이해돼.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주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권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하락세 겪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그 외의 주요 국가들 보면은 상승세를 거쳐서 고공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거품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아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예. 좋아지는 얘기는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의 이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실물 경제 반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부분도 사실 4년 주기 이런 이 주기설이 있거든요.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보면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의 그 가격 형성할 때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공급 요인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 정책 요인. 정책 요인에서 대부분 다 집값의 부동산의 우호적인 정책을 피우고 있는 것이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것도 비교적 오랫동안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이게 한계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기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돈 많이 풀죠. 지금 양적완화 정책, 네. 돈 많이 풀죠. 국가마다 뭐 종료하는 기간도 있고 푸는 기간도 있습니다는 지금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간에 캐리 자금 형태로 해서 부동산의 자금이 유입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마다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시키는 국가도 있고 양적완화를 대규모로 추진하는 시간도 있고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게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 글로벌 유동성만 단순히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려면 역시 네. 대출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기점에 해서 증시 주변 부동산과 관련된 주변 자금을 부동산으로 실제로 유입시키는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좀 주요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보다는 수요적인 측면인데요. 수요적인 측면은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는 일단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매부분 시대 1955년서부터 넓게 65년 우리 같은 경우는 1950에서 63년 태어났던 이 매부부의 시대들이 지금 사실 부동산 소유에서는 은퇴계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좀 다르겠습니다는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보통 지금 부동산의 실수요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에코붐 시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가 상당히 두텁고 그 사람이 출산 관련해서 특별히 억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붐 시대도 두텁게 형성되는 상태에서 베이비붐에서 에코붐 시대를 이렇게 가는 이런 쪽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예. 사실 주택의 수요를 받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위기 이렇게 직후에 주택 서프라임 사태니까 제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기적인 측면에서는 체리피킹적 요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그 요소와 그다음에 체리피킹적 수요와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사실 베이비붐 세대 이래서 지금 주택 실수에 들어가는 에코붐 세대가
외국 같은 경우는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다 보니까 이 해당 국가의 이 경기적인 측면, 다음에 증시 쪽으로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스위스팟이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스위스팟이 돼줄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역시도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증시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커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봄이 오면서 진행자께서는 이번 네. 주말에 골프 안 치십니까? 주말에는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자주 못 나갑니다. 저는 예. 뭐 골프를 아예 안 네. 치는 사람인데요. 예. 저는 뭐 그냥 안 친다 이렇게 주는데요. 지금 네. 아마 언론사 논설위원 중에서 골프 안 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인데요. 또 안 치고 이런 사람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이렇게 현 정부가 골프 치지 말라 해서 골프 치라 그러니까 아마 골프가 좀 이렇게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좀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는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잘 좀 써가지고 좀 한국 경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 좀 골프를 하든 뭐든 해서 좀 써야지 밑에 트리클 다운 마중물 효과에서 밑에 사람들도 좀 쓰게 되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어떤 형태든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부분도 네. 사실 한국의 이렇게 경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회복 패러다임에 이렇게 보면 스위스팟 되기를 좀 상당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재테크 자금이 역시 부동산에 많이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사실상 마지막 주택 담보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었던 분이 꺾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자금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증시도 안 가고 증시도 안 가니까 어떠냐. 체감 경기도 안 좋아지고 체감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심리가 많이 이렇게 경제 활동에 중요한 입장을 볼 때는 사실 경기도 꺾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 그 7월 달에 이렇게 최경환 경제팀이 이렇게 초이노믹스다 해서 이렇게 풀어간 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단 부동산부터 풀어야 된다. 부동산부터 풀어야 된다. 예.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야 한국은 증시가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이상하게도 부동산과 증시는 보완관계입니다. 대체관계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이 풀리면 주가도 들어가고 진행자분께 물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고 증시에 돈이 들어가면 네. 진행자분께서 주머니 사정이 좀 두둑해지죠. 네. 그러면 아마 사랑하는 아내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사랑한다고 되게 소문이 이렇게 들었습니다는 예. 주머니 사장이 남자가 특히 진행자께서 그 주머니 사정이 괜찮으면 사랑하는 아내분이 잘 보이시겠습니까? 안 보이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를 볼 때요. 예. 주머니 사정이 이제 없었다가 주머니 네. 사정이 이제 두툼해집니다. 제가 두둑해지면 부동산이라든가 증시에 예. 돈이 돌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두둑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아내분이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도 하려고 할 테고요. 네. 다른 내 어떤 취미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순간 조금 시선도 그렇게 돌아가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예. 예, 제가 어떤 쪽으로 아마 말씀을 드려야 시청자분께서는 될지. 예.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좀 바라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좀 솔직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있잖아요. 네. 남자들이 대체로 보면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가 네. 부동산과 증시가 돌아가서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두둑해지면 예. 그 아내분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포장마차 갈게 네. 좀 이렇게 좀 술집에 좀 네. 이렇게 네. 거하게 쓰는 그러니까 술집에 내 가게 된다는 시간이 얘기다. 좀씩 나한테 네. 투자하는 시간 네. 좀 늘어나려고 하는. 예. 예. 그래서 이거 고급스럽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것처럼 이렇게 서민 네. 입장에서는 딱 아주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체감 경기 개선되는 상태에서 이게 술집도 이 포장마차 같은 것을 네. 지금 비교적 쓸 수 있는 이런 데에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한국의 GDP에서 약 66%가 민간 소비에 기여되기 때문에 네. 자, 소비가 살아난다. 투자가 살아난다. 그럼 경기 살아난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이런 부동산 사르고 그다음에 주식 살고 체감 경기 살고 실무 경기 사는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스위스팟. 우리가 스위스팟 골프공에 네. 골프를 치시는 분이 이야기다. 골프클럽에, 예. 가장 가운데 부분을 때리면 사람이 힘이 없다 대 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간다 그래요. 힘 안 들여도 멀리 나가요. 멀리 가다 그러죠. 저는 그 골프를 모기 때문에 양해를 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스위스팟이라는 경기적 측면에서 스위스팟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 부위를 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의 경기를 풀어가는 초이노믹스에서는 부동산본이 가장 스위스팟이어야 되니까 네. 지금 최근에 그 국내 그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스위스팟이 돼서 증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국내 그 부동산의 봄 기운이 네. 스윗스팟이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기대도 나오고 네. 있다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경기라든가 증시로의 기운이 이제 전파되는 것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얼마나 그럼 그럴 가능성이 되는가 또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연준의 옐런 의장도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의 효과를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책 요인이 가장 먼저 선도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쪽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통화 정책입니다. 이게 통화 정책에서 보면 부동산이 스윗스팟이 되려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걸 핵심적 사항으로 통화 정책 관할 대상에 부동산 부분을 관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자, 우리가 이게 통화정책 관할 대상의 실물 경제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과 증시 같은 자산 시장도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실물만 생각하는 것이 그린스펀이 주장했다 해서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이렇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도 같이 포함시켜야 돼, 자산 시장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머넨키의 경우에 따라서 머넨키 앨런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정책의 관할 대상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관심도가 경제생활의 비중이 높아진 쪽으로 이렇게 높아지면 그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주식 얼마큼 국민 경제 생활에 포함 비용이 넘었습니까? 광범위 비중됐죠? 그래서 그런 것을 흡수해서 대부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의 효과를 경기회복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을 사실상 자산시장까지 포함하는 머넨키 앨런 독트린을 선택한 입장, 그린스펀 독트린이 버리고 그리고 그런 상태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의 부의 효과는 저희들이 추정해보면 부동산의 부의 효과는 약 0.3 정도로 나옵니다. 주식에 대한 부의 효과는 0.1 정도에서 부동산이 상당히 크고 한국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주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또 부동산 부의 효과는 더 크게 나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한국도 이렇게 부동산 부분이 이렇게 증시라든가 체감 경기라든가 실무 경제 확장에 나가는 되면 돈을 공급해주는 한국의 입장에서 부의 효과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하고 네. 이 부의 효과에서 인정을 하면 부동산 부분도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키는 소위 머넨키 앨런 독트린을 선택해야 결과적으로 보면 돈 푸는 문제라든가 네. 금리를 내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적극적 방안을 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도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에 실물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 경기라든가 물가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런 자산시장도 포함시키는 네. 이런 그린스펀 앨런 독트린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는 전망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이클상 또 고점에 와 있다라는 어떤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는 또 다음 또 하락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좀 더 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미국의 양적 조정 종료가 되면 네. 바로 긴축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양적 조정 종료된다 하더라도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성 신용 팽창 과정이 크면 네. 사실 돈을 공급하는 역할과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진행자분과 제가 시청자라면 어떻습니까? 진행자분과 저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인물상으로 보면 제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별 비교하는 게 말씀입니다. 저는 성향상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자분이 차분하죠? 사실 투자 등급을 볼 때는 5등급에 해당되고 금융상품 가입 볼 때 예. 원금 보전형. 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주가가 떨어졌다, 루블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요소가 될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제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얼굴이 우리 김영경 PD께서는 네. 제 얼굴이 좀 차분하게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딱 투자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많이 하진 않고 그런 옛날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890 떨어졌을 때 그때라든가 투자할 때 성향이 이제 그러시단 그래서 말씀이고요. 이제 네. 좀 스마트 머니덕인 이 스마트 머니라는 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보다 빨리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마트 머니 이래서 해서 스마트 머니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초기 단계는 정책 자금에 공급하다가 이게 통화 수가 이렇게 크면 시중의 자금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양적 정책 종료가 되면 마치 돈이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냥 그렇게 되는 그렇지 것처럼. 않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보면 왜 양적 정책을 이렇게 종료하느냐 하면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 속의 신용 팽창 과정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그게 돈이 도니까 정책적으로 더 자금을 공급하면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돈의 네. 공급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네. 이렇게 미국만 정리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유럽도 돈 풀고 일본도 돈 풀고 다른 국가는 금리 인하하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양적 완적제 종료가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집값 걷고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값의 그 상승세는 둔화되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경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개도가 들어올 때 그래서 국내에서 유수의 금융사 중에서 제가 특정 명칭은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네. 지금 보면 그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선 역할을 해서 저희 것처럼 국제금리 시장에서 보면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에 투자에 많이 하시는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게 간파가 돼서 저한테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 매물을 고르는 이런 그 속성이 네. 상당히 인사이터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매물들 아마 투자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집값보다는 왜냐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은 전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집값 올라가면 부동산가는 주춤합니다. 반면에 경기가 본궤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괜찮다. 예. 나머지 국가는 돈 풀기 때문에 경기 회복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집값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끝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오래만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럼 이 회복세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갈 거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일단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인 기조가 바뀌었죠. 네. 한국은 뭐냐? 개발 초기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부동산 우호 정책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었죠. 투기 억제책. 근데 이 억제책이 너무 규제 위주로 과도하게 이렇게 규제를 대다 보니까 결국 꺾여서 자, 부동산 스위스팟 역할을 하는 부동산이 꺾이니까 주식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채권 경기도 안 좋았고 경기도 안 좋았거든요. 이게 거꾸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책 여건에서 보면 투기 억제에서 투자 촉진으로 이것은 이제 전무 개별적으로 이게 투기하고 투자 구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투기냐 투자냐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떤 사람들 1년 단위에서 짧으면 투기 아니 정말 잘못된 비교다. 정말 잘못된 비교다. 이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론적 근거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얘기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모두 투자입니다. 투자. 이게 투자입니다. 부동산도 투자입니다. 왜 부동산에 돈 벌고 주식투자 돈 버는 게 얼만큼 노력을 한다한데요. 왜 그걸 투기라고 합니까? 그 투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투기 억제책이 이렇게 나오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투자 투기를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편법을 쓰지 말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래서 뭐든지 돈이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은 뭐냐 노동과 자본에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데요. 지금은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국은 지금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실 지금 입장에선 계속해서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 한국은 베이비 붐스에서 인구 토끼학자에서 에코붐이 상당히 열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억제제. 진행자분께서는 뭐 지금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일가구 하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러자 뭐 요게 다른 국가와 달리 베이비 붐스 때 이렇게 자손들에 해당되는 에코붐이 우리가 상당히 얕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단위가 억 단위가 됐죠. 거래 단위가 많은 상태에서 중산층 이하들은 밑에 기층으로 빠진 상태거든요. 그럼 거래 규모 커. 그다음에 빈부격차 확대돼.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부동산의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봄 기운이 이렇게 되는 부분을 사실상 정책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든 빈부격차 문제든 거래다금 문제에선 그냥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건설업자들이 이 점을 굉장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좀 봄 기운이 되는데 지금 신규로 이렇게 분양시장에 들어가서 신규로 건설할 것이냐 건설하면 1년 후에 2년 후에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꺾이면 아주 낭패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건설업자들이 지금 이게 고민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뒤늦게 들어가느냐, 건설 지어될 것이냐, 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정책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 요인이.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기업말로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스위스팟이 되려면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상 금리 인하를 잘 했습니다는 돈을 푸는 문제는 좀 가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한국의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실물 경제만 생각하는
그린스펀 독트린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국민 경제에서 보면 부동산과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 관할대에서는 제발 실물 경제만 생각하지 말고 자산부도 포함해다. 네. 그래서 버냉키 앨런 독트린을 선택해야 된다. 네. 전 세계가 그렇다. 한국은행만 그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좀 정책적으로 받쳐주면 부동산이 스위스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